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이어서 많이 안 계십니다. 네, 많이 외롭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신뢰보호 원칙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망인 보조금 청구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분단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서독 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미망인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그와 같은 지급 요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 돈을 반환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죠. 반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존속성, 정당성, 존속성에 대한 신뢰가 바로 신뢰보호 원칙인데 이게 최초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례였었던 거고 그 같은 보조금 지급이라는 행위, 그 행정작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신뢰를 한 거기 때문에 반환이 필요 없다.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자기구속원칙부터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기구속원칙. 지금 이제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조리법. 불문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판례법이 있고 그다음 관습법이 있고 조리법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조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왜 만드는 거냐? 재판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 법이 없는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선 성문법은 없는 겁니다. 성문법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은 따로 마련이 안 돼 있다. 근데 우리는 판례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관습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관습법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돌려보내야 돼요, 사실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헌법 27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재판 청구권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거절할 수가 없거든.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법의 근거가 따로 없으면 불문법을 인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 최후적인 법이 바로 조리법이 되는 거예요. 조리라는 것은 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요 이제 통할 조자에다가 이치 이자라고 했어요. 통할 조자에다 이치 이자, 이치로 통하는 겁니다. 보통 뭐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식적인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인 기준. 그래서 조리법을 이제 일반 원칙이라고 하게 되고 사회 통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 통념상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그게 다 법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리가 일반 원칙인데 그게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앞에다가 행정법만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조리는 뭐라고? 일반 원칙. 그런데 우리 쪽으로 조리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9가지인데 요거 말고도 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로 안 나오니까 수험행정법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도 목적 위반 동기부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정말 간혹 언급을 해요. 부정한 동기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는 간혹 언급을 할 뿐이고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밑에 보시면 두 문자죠, 두 문자.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 이게 안 맞아요. 네,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는 토요일 날 교회 갔어요. 이때는 지금 일요일 날 가는 거지, 그죠? 종교혁명 이후에요. 그냥 지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있어요. 뭐 교회 다니시면 오늘 주일이구나, 그렇죠? 뭐 이제 못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 그치? 저도 망했어요 이제. 뭐 어떻게? 뭐 먹고 살아야죠. 네, 여러분들도 먹고 살려고 공부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조금만 참읍시다. 네, 대신 인터넷 예배 보시면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인터넷 예배 인강도 듣는데 뭐 그지? 하시면 되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 날만 가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몰래 들어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몰래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야.
청년회 이런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자꾸 뭐 하재, 그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고시 공부할 때부터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고, 근데 이런 기본적인 평신자조차 아닌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동이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사람은 목동밖에 없었어요. 이제 원래는 이 목동의 다리가 부러지는 거였는데, 여기가 그게 아니라 이제 목동 다리 부러지니까 너무 잔인하대. 그래서 바꾼 게 이제 양들의 다리가 부실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네, 사랑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막 1000명, 10,000명씩 죽여버리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기 반대말 대비되는 개념,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조리법이었다. 그때 사회통념이었다 이겁니다. 비평신자, 평신자조차 아니다. 그런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양들이 죽는다로 바꿨습니다. 양들이 죽는다 이렇게. 첫 번째 비례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보통 다뤄요. 근데 2017년도 7월에 7급 시험에서 과소금지 원칙 문제가 나와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안 다루는데? 지금 문제가 구석진 곳을 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거를 반복시키는 것보다 시험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행특채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쪽 9급 공무원 말고.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강의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쪽 신림동 윌비스인데 저는 원래 근데 이후에 저쪽 계약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기간 끝나고 나서는 패스온 외에 모든 계약은 금지를 당했습니다. 내가 뭔가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만 이제 지금부터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재밌게 살아봅시다. 재밌는 건 방법은 하나야. 그냥 막 무작위로 합격해 나가는 거. 이거 외에는 재미가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강사들은 막 합격해 나가야 됩니다. 왜 재밌냐면 합격하고 나면은 시험 끝나고 합격 발표 나고 나면 원래 이 자리가 있어요. 합격한 사람들끼리 술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재미로 살아가는 거. 여기는 좋아요. 여기는 시험이 여러 번 있어. 여러 번 있으니까 요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발표 우리 언제 나지? 4월, 5월 시험 본 게 한 8월쯤 나나? 그렇죠? 8월쯤이죠. 발표 일자를 암기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같이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고, 과잉금지 원칙 이건 이제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심했다. 과잉금지 원칙.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누가 하지?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면허를 취소를 했어요. 근데 내가 술을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번 먹으면은 혼자서 이렇게 소주 한 10병까지 먹으면 집에 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먹게 돼. 그래서 다음날 강의 멀쩡히 합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한 잔 먹으면 아무 느낌도 없는데 한 잔 먹었는데 음주운전했다고 내 면허를 취소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는 괜찮아요. 연구실을 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심한 거잖아. 그렇죠? 심한 거죠. 그런 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대리를 부르긴 불렀어. 근데 대리가 오기 전에 옆에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빨리 구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인 거예요. 119를 부를 시간도 안 나오는 거고요. 대리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태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나보고 음주운전했다라고 해서 요번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기준 0.1% 이상은 맞다고 칩시다. 그런 걸 우리가 만취라고 해요. 만취 0.1% 이상이면 만취. 만취면은 이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게 되면 면허 취소 사유야. 그럼 나 이거 면허 취소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대리를 불렀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내가 구조하기 위해서 운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면허 취소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런 것도 과잉금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 그래서 참새를 대포로 쏘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한다고요? 모기를 대포로 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전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똑똑해. 그 사람 말고 또 똑똑한 사람 또 있죠. 요즘에 TV 잘 못 봐서 의사인데 의사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들 좋죠. 네. 근데 이 참새를 대포로 쏴서 안 된다 요거를 있잖아. 2017년도 7급 문제에서 과소금지 원칙이 출제가 됐어요. 과소금지 원칙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뭘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걸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레이저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이거 눈에 맞으면 실명돼요. 공부 안 하면 자면 이거 쏴도 눈 감고 있어서 소용없어. 네. 쏴버릴 거야. 네, 그거야. 만약에 참새를 레이저 포인트로 쏘면 안 된다. 그게 과소금지 원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행동 목적과 수단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가 바로 비례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참새를 잡겠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걸로 못 잡는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땐 과소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 판례에서는 이럴 때 등장을 합니다. 과소금지 원칙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현저히 불합리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손발이라고 했죠. 행정기관이 권한행사를 하는데 그 권한행사가 불행사를 한 거야. 안 한 거 부작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위법이다. 그게 과소금지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구대 앞에 사람이 오늘 날씨가 풀렸네. 그렇죠? 어저께까지 많이 추웠죠.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노상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구대 앞이야. 지구대 앞인데 여러분 경찰관이 사법 경찰관은 원래 안 입고 다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정복을 안 입고 다니잖아. 근데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랑 관계없고요. 퇴근 중이어도 직무는 집행해야 됩니다. 경찰관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순찰을 돈다고 나왔어. 그 옷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도 우리가 이제 속칭 백차라고 부르는 거였죠. 백차. 백차 제가 자주 타고 다녔거든요. 잡혀가는 건 아니에요. 네. 잡혀가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대학 때는 제가 13번 잡혀서 마지막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잡혀가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경찰들 가르칠 때는, 그때는 형님들이, 그냥 수업 끝나고 태워다 준다고 백차로 태워다 준 거예요. 그냥 연구실까지. 근데 그걸 딱 타고, 나가는데, 지구대 바로 앞에 사람이 이게 잠이 들어있는 거죠. 이 잠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한테, 야, 일어나. 일어나겠어, 이거? 그죠?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사에서 죽었겠죠. 죽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순찰차 태우든지 아니면은 바로 옆에가 지구대니까 지구대에 데려가서 재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보게 되면 강제적 보호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재워야 됩니다. 나 같은 곳에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불행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너무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그래서 지금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위법한 부작위, 위법한 불행사, 문제가 된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바로 과소금지 원칙입니다. 과소금지 원칙.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과잉금지 말고도 과소금지 원칙의 비례 원칙 문제도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등원칙. 이건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 등등에 따라서 우리 헌법 11조죠.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데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방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급 공무원 이상에게는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9급, 7급한테는 상당히 높은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몇 급이냐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누구한테는 500 부과하고 누구한테는 50 부과하고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평등 원칙,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야? 3명이서 같이 숙직실에서 고스톱을 쳤다 이거지. 고스톱을 쳤는데 나머지 2명은 견책받고 그냥 반성문 한번 쓰고 끝났고 한 명은 파면당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차별 사유가 없는 거죠. 함부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건데 이 평등원칙에 대한 문제가 뒤로 가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문제가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 앞에 평등 없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위법하게 행위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따르게 되면은 기속사항으로 기속력, 구속력 같은 말입니다. 기속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럴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실수한 거예요. 실수로 그냥 15일 영업정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낸 거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죠. 다른 사람들이 봤는데 똑같은 잘못을 해서 나도 15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평등 원칙을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과 평등을 유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요 전부 위법한 행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안에는 또 한 가지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숨어있죠? 앞에 선례가 있었잖아요. 선례가. 그쵸? 자기구속원칙 이겁니다. 자기구속원칙.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의 둘 다 불문법이죠. 평등원칙에 대한 특별법이야. 이건 특별법. 그렇죠? 평등원칙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비교 대상이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때는 자기구속원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례구속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구속원칙 문제를 출제를 하는 상황인데 자기구속원칙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 선례구속원칙이라고 표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평등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가 출제돼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구속원칙도 평등원칙의 일종이니까. 그래서 평등원칙은 위법 앞에 평등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겠어요?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 구속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기준을 세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법 앞에 평등이 없다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 구속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줄 진짜 잘 맞췄다. 여기 쭉 일자로 여기만 다 이렇게 딱. 뭐 또 뒤를 또 쳐다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질서를 잘 지켜. 그 다음 세 번째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교해봐요.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으면 차별하는 게 맞는 거야. 오히려 차별을 안 하면 비례 카메라 때문에 깜짝 놀랐어. 차별을 합리적 차별서가 있잖아. 그러면 차별을 해야 평등 원칙에 부합한 거예요. 그죠? 평등 원칙에 그래야 부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똑같이 가시는 겁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만약에 보호가치 없는 신뢰를 보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절대로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호가치 없는 신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얘들은 보통 여기가 핵심이에요. 문제를 여기로 많이 내. 보호가치. 보호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보호가치가 있냐 없냐. 이거 PPT도 사진으로 찍힙니까? 그래요? 네.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 찍어봐야겠다. 그렇구나. 네. 이게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인데요.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애가 이제 오토바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고딩인데. 근데 얘가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땄는데 2년 뒤에 얘가 성인이 됐어요. 근데 얘는 그 면허증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첩보를 받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첩보를 받고 그놈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적발을 했거든요. 운전하고 있는 걸 적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신뢰를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왜? 걔가 그 면허를 가지고 내가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막 주장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 농간 행위를 한 거예요. 그죠? 사기친 거거든요. 그죠? 사술의 방식으로 면허를 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 농간 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뭐가 없어요? 반비례, 보호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또 여러 번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 문제로 또 들어가요. 퇴직금. 우리가 공무원은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티는 게 기본이잖아. 그렇죠? 퇴직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요. 국가직이면 이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을 테고 그 다음에 지방직이면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교육공무원법도 따로 있고요. 경찰공무원법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뭐 경찰공무원법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경찰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국가공무원이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에 여수나 제주나 이런 데 가면은 지방공무원들이 있어요. 경찰인데 지방공무원들이 아직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처음 그 자치경찰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FBI를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FBI를 만들겠다고 하죠. 근데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경찰들이 다 국가공무원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꾸로 소방 쪽이 오히려 다 국가공무원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우선 제도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통일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열심히 하는데 지방 쪽에 가면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막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고 통제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동네 치안에 대한 문제하고 국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죠? 국가는 외교라거나 뭐 국방이라거나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부분을 얘들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동네 치안은 당연히 지자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하고 국가경찰은 FBI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할 거란 말이죠. 내년부터 올해구나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죠. 근데 제가 그거 제주도에 가고 이제 제주청에 강의를 갔을 때 거기서는 그 자치경찰 처음 시도됐을 때예요. 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좀 잘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경찰에서 마중물을 준 거야. 경찰 공무원 중에 원래 다 국가공무원이었잖아. 여기서 일부를 떼준 거예요. 숫자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그냥 완전히 용역업체가 된 거야. 국가공무원 경찰 조직을 얘네들이 그냥 서포트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한번 손질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그러면 경찰 공무원법이 있긴 한데 거기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하고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국가를 농간을 한 거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미성년자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농간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시험에 이번에 4월달에 합격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결격사유에 해당을 하는 거야.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 4월은 국가직이죠. 33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33조에. 그다음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31조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따로. 경찰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그거 엄청 엄격합니다.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벌을 받고 나서 징역을 살았어.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났어. 끝나고 2년 동안에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어떠냐면은 한 번 처벌을 받은 사실 있잖아요. 전력이 있으면 영원히 경찰 될 수 없어요. 걔들은 되게 엄격합니다. 여러분들 좀 갔다 오셨어도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시험 준비하다 보면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진짜 거기 걸려서 합격을 했는데 못 들어간 애가 있어요. 진짜로 자기가 몰랐어. 결격사에 걸리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바보야 그랬어요. 바보야. 지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누가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시험 공부한 건 그냥 바본 거잖아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이거예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임용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실수로 임명 처분을 해준 겁니다. 몰랐어 국가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처음부터 공무원인 적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33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고요.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도 1도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신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신뢰를. 본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이상하죠? 그래도 30년 일했는데 퇴직금 안 주는 법이 어딨어. 맞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을 못 받는 거라고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안 했잖아. 그치?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보다 일반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뒤로 보충적으로 한번 후퇴합니다. 후퇴하면 여러분 공무원은 근로자입니까? 그냥 뭐 우리가 회사 다니는 것처럼 근로자랑 똑같이 취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도? 당연하죠. 공무원은 사용자가 국가고 그다음 난 피용자예요. 내가 근로를 제공한 거고 국가가 거기다가 그에 따른 봉급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특별법으로 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이라거나 아니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법이 따로 있어요. 그 퇴직금법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얘는 임명처분 자체가 아예 무효거든요. 결격 사유는 아예 임명처분을 인정해 주질 못합니다.
공무원이 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임명처분을 우리가 근로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근로계약 체결이라고 이해를 해도 그 자체가 무효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요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법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돈을 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받아요. 예, 또 한 번 후퇴합니다. 요번에 민법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민법까지 도망가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너네가 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임금 후불적 측면이에요. 예, 그냥 우리 패스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달에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의 일부를 떼놓잖아요. 쟁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걸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그 비율이 더 크거든요. 그럼 이건 분명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이에요. 대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얘 돈 맞습니다. 얘 돈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심지어 국가가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너한테 봉급 준 것도 다 내놔라고 했거든요. 판례가 뭐라고 하겠어. 정신 차려 그런 거죠. 얘는 일을 했고 일한 거에 대한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건 뱉어낼 이유가 없어요. 이건 뱉어낼 이유가 없는 거고, 그 다음 또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일부 여기 쟁여놓은 게 있죠. 이게 우리 헌재가 표현한 거에 따르면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급여 부분은 원래 얘 거예요. 이거 원래 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보장적 측면이 있어요. 여기가 공무원의 메리트거든요. 예, 근로자들도 퇴직금에 생활보장적 측면의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이게 좀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무원 레벨에 맞춰서 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근로자 레벨에 맞춘 생활보장적 급여 부분도 주어야 하는 거고, 만약 주지 않으면 국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가지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못 받는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동안 33년 동안 일했는데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줘 라고 신뢰를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아예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고. 그 다음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평등 원칙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목적 위반 동기부정, 요 친구들은 같이 보통 다닙니다. 우리 판례도 항상 목적 위반 동기부정에 해당한다, 목적 위반 동기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같이 끌고 다니거든요. 행정 목적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부정한 동기로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들이 이 목적 위반 동기부정과 관련돼서 던지는 리딩 케이스는 서울대학교 미대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의 어떤 이제 여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박사과정을 밟았어요. 그래서 학위를 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미대 교수가 학위 주는 거를 거부했어요. 그 학과장이 거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뭐 좀 발이 넓은가 봐. 학교 다른 교수님들하고 많이 친했는데 자기하고 되게 감정이 안 좋은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너에게 학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누구하고 놀든 누구하고 술을 먹든 그거하고 지금 이 엄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건 부정한 동기고요.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정한 동기죠. 부정한 동기고. 그 다음 이 부당결부금전칙, 요건 또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위에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례원칙 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비례원칙이 뭔가 국민에게 수익적인 행동을 해주는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과소금지원칙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비례원칙은 침해적 행정작용, 수익적 행위가 아니라 침익적 행위에 있어서 주로 다루어지는 게 비례원칙이에요. 이건 침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 부당결부금지, 이건 수익적 행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게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비례원칙이 이제 이따가 보시게 되면요, 적필상 이렇게 해가지고 적합한 수단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깐만 뒤에를 좀 볼까요? 여기 비례원칙을 한번 보시면 비례의 원칙 해서 여기에는 단계적 구조를 맺고 있고 1, 2, 3원칙이 있어요. 1, 2, 3원칙이 적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의 적합성,
적합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필요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게 이게 가장 엄격한 거예요. 가장 엄격한 거여서 이게 이제 협의의 비례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다시 나오겠지만 간단히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적합성의 원칙에서 적합한 수단인 거하고 적합한 수단이 아닌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불을 끄려고 소방관이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적은 불을 끄는 거야.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을 뿌려야지 기름을 뿌리면 안 되는 거죠. 이열치열이다 이놈아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적합성의 원칙이에요.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위반하면 그냥 바보예요. 바보. 그 정도면 직권면직 사유입니다. 현저한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 그거는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형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에는 시위를 그렇게 진압을 안 하죠. 그렇죠? 어저께 어디 드라마인가 보니까 그 지난번에 촛불 집회 판례, 그 판례가 나온 건 아니고 결정례가 나온 건데 그걸 판례로 전환해서 작가가 썼더라고. 요즘에 그 드라마 작가 애들은요, 칠법 공부 다 해요. 보통 사시 공부하다가 드라마 작가가 되거든요. 법을 모르면 드라마를 쓸 수가 없어요, 원고를. 아니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작가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걔들 그냥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한 애들 아닙니다.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은 이제 세상이 변했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때 하던 행동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등장했거든요. 막 시위대들, 노동자 농민들 때리고, 경찰은 그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라고 있는 사람이지, 걔네들을 때리라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다 파면당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물론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지고 끝나죠, 보통은. 근데 책임도 안 지고 그랬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처럼 시위대를 시위하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 사고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걸 갖고 저보고 좌빨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좌빨은 오히려 극우 보수가 좌빨이에요. 그것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좌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외국 가면 우빨이라 불려요.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느냐 이럽니다. 이 지금 한반도 안쪽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러다 또 잡혀가겠다. 그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누굴 잡아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대기에도 아는 형님들 많이 계십니다. 잘 잡아갑니다. 이제 또 시대 변하면 조심해야죠. 그때 또 조심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래, 시위를 진압을 하는데, 시위를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불법 집회가 있어요.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요, 신고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썰 푸는 것 같지만 이거 다 시험 문제에 있는 얘기예요. 다 들어 놓으셔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집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집시법에 보게 되면 사전신고 제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시위를 하기 전에 우선은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건 불법 집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 권리입니다. 시위는 어디서든 누구든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도 인정하고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정부가 이상한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불법 집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불법 집회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훼손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재산 침해를 발생시키고 이제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가 발생을 한다라거나 그럴 때 불법 집회라고 하는 거지, 신고라는 걸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거든. 근데 불법 집회가 맞단 말이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해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해산 명령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하명이에요, 하명.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산하십시오! 라고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고방송 나가잖아요. 경고방송. 근데 경고방송도 이제 요즘에는 그 이제 여경이 예쁜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해산하세요. 옛날엔 이런 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얀 모자 쓴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하얀 모자가 백골단이야, 백골단. 하얀 모자에 청바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방패 조그만 거와 작은 곤봉을 들고, 예, 이거 엄청난 유당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경찰 아닙니다. 네. 이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죽을 때까지 맞은 후 당신 경찰이야? 그랬더니 아니지롱 그러는 아씨 난 누구한테 맞은 것인가 도대체. 예, 이런 거야. 경찰 아닌데 요즘에 이제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한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따르게 되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산 조치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야 빨리 배 채우고 집에들 가라고 해서 막 빵과 우유를 막 이렇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빨리 한잔 하고 가 뭐 소주를 던져줘 팩을 막 던져 그럼 돼요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요. 알겠어요? 이거 한 잔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예, 그 누구냐면 전농 있죠. 농민 아저씨, 할아버지 분들 많이 오신다고요. 예, 그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모여갖고 이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엄청 과격해지십니다. 그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적합성 원칙. 문제는 필요성 원칙, 상당성 원칙이죠. 필요성, 상당성.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아래를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 행정작용 하려고 하는 공익이 있겠죠. 공익, 즉 행정 목적입니다. 행정 목적이 이렇게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하는 행정작용, 수단이죠. 행정수단 이렇게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수단 자체가 이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수단이죠. 그 중에서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장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해산시킨다고 했으면 가서 그냥 방패를 밀어내고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총 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예, 그냥 시위대한테 총 쏘면 전두환시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살인마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최소 침해 원칙,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덜 침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덜 침익적 수단을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사익과의 관계입니다. 사익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합성, 필요성, 적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성 원칙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익과의 관계. 가장 덜 침익적 수단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이익 침해,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사익의 침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보란 말이에요. 이 공익을 달성하는 것보다 사익의 침해가 더 크면 또 비례원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또 비례원칙 위반이. 그래서 우리가 적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필상 맨 마지막 게 이게 가장 엄격한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뭐 하나라도 걸리면 다 위법입니다. 다 위법이 되는 거야. 비례원칙. 근데 이 비례원칙은 비평신자 목동부실상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이게 맨 마지막 거예요. 맨 마지막 거. 가장 보충적인 수단.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비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비례원칙엔 무조건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선례가 없으면 자기구속원칙 문제는 안 생기겠죠. 비교 대상이 없으면 평등원칙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겠죠. 얘가 뭘 보고 인지한 게 없으면 신뢰보원칙에 대한 문제도 안 생기겠죠. 그런 걸 다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는 피할 수 없다. 이 비례원칙은 피할 수 없다. 비례원칙은 이게 가장 최후적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게 바로 보충적인 일반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모 대학교 고시반 저기 5급 애들 있잖아요. 그 고시반에 있는 어떤 학생이 그 뭐 이거 뭐 고시반에 시험을 봤는데 이거 이렇게 썼대 그냥. 썼더니 고시반 1등을 했대. 딴 애들 막 4년 5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자체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당결부금 조치. 이거는 지금 침익적 작용에 대한 문제였다면 뭐가 비례원칙. 얘는요 수익적 작용. 주된 급부잖아요. 급부. 주된 급부.
급부는 주는 거라고 했죠. 그 주는 거. 급부라는 문제는 급부 행정이 있고 급부 하명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라고요. 급부 행정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가가 국민한테 뭘 주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한테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 예, 뭔가를 주는 게 급부 행정이에요. 그게 지금 이 주된 급부예요. 국가가 뭘 줘. 주긴 주는데 대신 반대급부. 예, 상대방한테 뭘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넌 이걸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반대급부. 국가가 주는 주된 급부와 그 다음에 국민한테 요구하는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실질적 관련성. 위에서 얘기했던 비례원칙 같은 경우에는 침익적 작용을 대상으로 하며 또 적필상에서 적부분은요 객관적 관련성이에요. 객관적 관련성. 예, 이 목적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관련이 된 내용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실질적 관련성 또는 실체적 관련성, 실제적 관련성이라고 출제하신 경우도 있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예, 진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건데 이쪽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기 쉬운 게 바로 뭐냐면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런 거고요. 예, 어느 쪽으로 해볼까요? 위로 올려볼까요? 밑으로 내려볼까요? 네,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내려가는 게 좋으세요? 전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예, 내려가면은 안전해요. 네, 밑에 위로 올라가면은 그죠? 회사에서도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위험해요. 예, 임원급이 돼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네들은 그 자신의 그걸 보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원된 친구들 뭐 좋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보게 되면 이제 한 40점 넘기 30 후반 빠른 놈들은 40점 넘기 시작하면은 임원이 됐다 막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뜯어먹으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딱 부장선에 딱 멈추고 가만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버티는 게 짱이에요. 버티는 게.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4개월 동안 하루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이거 위로 올려봅시다. 위로. 운전면허에 특수면허가 있어요. 특수면허로 뭐를 운전을 했냐면 레카를 운전했어요. 레이카 알죠? 레이카. 레카를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얘가 음주운전을 한 게 레카를 음주운전을 했고요. 이 친구 레카 특수면허 가지고 있는 친구 정도면은 1종, 2종 면허는 막 뭐 종류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심심해서 따는 수준으로 있는 애들도 있거든, 그죠? 그럼 생각해봐. 운전면허는 우리가 면허증이 한 개죠. 한 개지만 이게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딸 때 각각 딴 거잖아. 1종 따로 땄고 뭐 2종 따로 땄고 다 각각 딴 거야. 이 특수면허도 각각 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할 때 각각 취득했으면은 이거를 취소시킬 때도 각각 취소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인 거예요. 나는 하나씩 모은 건데 국가에서 한 방에 빵 이러면 뭔가 좀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각각 취득하면 각각 취소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레카를 음주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뭘 봐야 돼? 목적. 행정 목적이 뭔지를 보라고요. 이 목적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목적은 뭐냐면 얘가 음주운전을 한 그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음주운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차를 음주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3개를 갖고 있다 쳐보세요. 1종하고 2종하고 특수를 갖고 있는데 이 레카 음주운전할 때 뭐로 운전한 거예요? 이거 특수로 운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종이나 2종으로는 원래 이걸 아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땐 뭘 취소해야 돼? 특수 면허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전부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나머지 두 부분 있죠. 두 부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게 되면은 이 어떤 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종과 2종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면허 취소는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한 면허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특수면허 취소는 적법한 거니까 사라지는 게 맞는 거고요. 1종, 2종 취소시킨 거는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뭐 이의신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급부 부분 이렇게 뭔가 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리딩 케이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나이가 50이 좀 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 행정법 공부를 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기본 자기 배경지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95세여도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들 있잖아요. 다 생소하고 외계어거든. 네. 그래서 예전에 50 좀 넘은 형님이 그 행정법을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군인 공무원이어서 그래서 행정법 공부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인데 어쨌든 공무원으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엄청 빨리 흡수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처음엔 많이 힘들어요. 용어 자체가. 주택건설 사업, 주택건설, 여러분 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을 막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뭐 여러 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동 하나짜리도 있지만 동 여러 개짜리도 네. 아무튼 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진입로가 요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2만 명의 입주자가 생기는 거야. 2만 명. 그럼 이거 도로 하나로 되겠냐고요. 이거 2차선이라고 생각해봐요. 못 들어와요. 그쵸? 퇴근하고 여기 다 멈춰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당연히 진입로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거는 실적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진입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도 진입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원래 있었던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체 도로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뭐 GS건설한테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돈 엄청 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와 실질적 내적 관련성 원인과 결과관계 이거 할 때 지입로가 아파트 단지에 분양을 하려면 당연히 들어오는 도로는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얘들한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그것을 기부 체납 내놓으라고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 너한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긴 해주는데 야 우리 저기 서울시청이 말이야 좀 상태가 안 좋아. 동작구청이 상태가 안 좋죠. 그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얘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전한다면서요. 좀 많이 불쌍하긴 했어요. 다른 데 구청 건물 같은 경우에 관공서 청사가 되게 삐까리 번쩍이 하거든요. 바로 옆에 구에도 있는데 얘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동작구 그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딴 동네에 비해서 좀. 근데 새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다가. 뭐 정상적이고. 그러면 이 건물은 무엇이 될까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 제가 생각할 땐 패스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패스원은 건물 수집이 지금 취미생활이에요. 돈이 많아서 패스원이 아니라 위에 케이지가 그래서 이 동네 건물 엄청 사들였거든. 요거 하나 가져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다 행정법 전용관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 건물, 뭐 구청 건물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파트 짓게 해주면서 시청 건물 부지 하나 사다가 나 좀 주라. 이렇게 기부 체납 조건 같은 걸 붙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잖아요. 저 아파트 건설하게 해주는 거하고요 자기 공무원들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부당결부금 전칙에 위반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실권의 법리 요거 같은 경우에 위에 두 개를 보셔야 돼요. 평등의 원칙과 신뢰부 원칙. 평등의 원칙과 신뢰부 원칙. 그런데 이 실권의 법리는 이제 보통은 신뢰부 원칙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부 원칙에서. 신뢰부 원칙이 강화된 것이다. 강화된 거. 이렇게 보는데 우리 판례는 양다리를 걸쳤어요. 평등 원칙 및 신뢰부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게 실권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학설 문제도 이제 출제되고 그러니까 학설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판례는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상식적으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신뢰부 원칙에서 온 거라고 보는 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이게 또 이거 날짜도 나오더라고요. 날짜 기간이 나오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행정절차법에 걔네 연방행정절차법에 1년이라고 돼 있어요. 실권되는데 걸리는 시간 1년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권되는데 실효되는데 걸리는 시간, 권한이 실효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는 그 권한이 실효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라고 봅니다. 이걸 또 물어봐. 이걸 좀 물어보지 말지. 큰 의미 없는데.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1년 어느 쪽? 독일 쪽. 그 다음에 2년, 3년은 우리 쪽. 예. 우리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말을 하고 싶어서 2년. 조금 더 짧게 생각해. 예. 2년만 지나면 실권돼 버리는 거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 판례. 냉정해 얘도 항상. 냉정해서 3년. 3년은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예, 한계가 바로 뭐냐면 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근데 택시 영업하시는 분이세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서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 법령 되게 많이 알아요. 예,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지. 나는 좀 이따가 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것이고, 그 다음 이 운전면허를 취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차량도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택시 면허를 또 취소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가 안 나오는 거죠. 간혹 문제는 운전면허 취소가 나왔는데 그런데 택시면허 취소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끝까지 가는 거야. 택시면허 취소까지 가는데 3년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면허 취소 나올 때까지 영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간인데 그래요. 열심히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면허 취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운전면허도 택시면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죠. 3년 동안 난 영업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한 방에 취소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동시에. 그러면 무효. 알겠습니까? 취소된 거 아닙니다. 3년 정도면 상대방이 신뢰합니다. 안 하려나 보다. 그 신뢰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저기에는 신뢰보호 측보다 이거는 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신뢰이익이 그 사람의 국민 법적 생활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문제가 훨씬 커진 겁니다. 훨씬 커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일을 준비를 했겠죠. 얘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영업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실권의 법리가 되는 거야. 실권의 법리.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실권의 법리는 실효입니다. 실권에 집중하지 마세요. 권리의 실효. 다시 말해 이거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신뢰보원칙입니다. 내용의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보원칙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기간 방치하다가 새삼스럽게 권한을 갑자기 행사하면 깜놀. 깜놀은 안 됩니다. 그 심장병 걸려요,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기다 이제 소독약 뿌리고 조금 더 어렵게 들어오면은 뭐라고 들어올 수가 있냐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경희대 박정훈 교수 사례집에 나오는 방식인데 이 운전면허 취소 나왔어요. 그 운전면허 취소가 나왔으면 아직 택시면허 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택시면허 취소가 3년 뒤에 나왔다면 실권이 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면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하죠. 지방경찰청장이 하는데 이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친구 면허 취소됐어. 운전면허. 이걸 얘기를 해줘야지 저쪽에서 알고 그 택시면허를 취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보를 안 해준 거야. 통보를 안 해줬으면 이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으면은 그럼 이 사람의 사실상 의사가 그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권한 행사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었다면 실권되지 않는다. 알겠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겁니다.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는데 행정청이 그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게 실권의 법입니다. 마지막 사실오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면 당연히 위법이겠죠. 사실관계 잘못 파악하는 문제는 뭐 어디서든 무조건 위법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을 하면 우리 공법의 규범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법률 요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법률 효과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효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A라는 처분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다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 정해진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서의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다. 예, 저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량행위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밑에 있는 요 재량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 쪽으로. 왜냐면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요 법률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판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써있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행정부는 뭐만 보는 거야? 요건 쪽만 보는 거예요. 요건 쪽만. 예,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저같이 비평신전 목동부실사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량이면은 법률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행정부한테. 그래서 양쪽 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법률 요건과 효과는 재량으로 처리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이라고 하게 되면 요건이 법이에요. 이건 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은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을 적용, 집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냥 3단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제가 있고 이제 소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대전제가 바로 뭐냐면 요건 해석입니다. 요건 해석. 이 1, 2, 3이 무슨 의미냐?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느냐? 사실 확정. 사실 확정. 예, 법은 당연히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가리지 않고 규율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번 A라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확정을 지어야죠.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뭔 일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건 포섭입니다. 요건 포섭. 여기에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관계 파악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재량이에요. 재량. 그러면 이 재량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문제가 생길까요?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성문법에서는 그냥 재량권을 행정부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제한적 자유재량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이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여기도 법이 적용된다고요. 성문법상으로는 재량 영역으로 되어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비평신전 목동부실사에 무엇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문법이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성문법입니다. 성문법. 법은 뭐라고? 요건이라고. 요건이니까 이 요건 부분 이거는 성문법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성문법을. 근데 여기에도 뭐가 적용돼? 여기에도 법이 적용돼? 불문법이 적용된다고요. 불문법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불문법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불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판단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해석, 예, 그 다음 사실확정, 요건 포섭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예, 뒤에 보시게 되면은 요건이 있어요. 이 불문법에도 당연히 요건이 있는 겁니다. 신뢰보원칙, 선보 처인반. 믿고 선보인 곳에 사람이 반밖에 없어. 바로 이거예요. 난 믿고 왔는데 일요일이라고 사람이 반밖에 없잖아 지금. 나의 신뢰를 좀 보호해봐. 예, 그때 분명히 못 온다고 한 사람은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은 와 있어. 나머지가 안 왔어. 나의 신뢰가 깨졌어. 이게 바로 뭐야? 믿고 선보인 곳에 어디가 갑자기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신뢰가 깨졌으면 이럴까? 그치? 네. 이거죠? 반밖에 안 한다. 선보 처인반. 이게 요건이에요. 불문법에도 당연히 요건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 선행조치 이거 뭐라고 봐야 돼? 어느 정도면 보호가치는 신뢰인 거야? 처리인가 꼭 필요한 거야? 요건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무슨 사건이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이게 신뢰보원칙이 적용되는지 봐야 되겠죠? 적용이 되면 신뢰보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불문법도 법입니다. 불문법도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확정 이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확정.
그래갖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봅시다. 이런 문제들 많이 있어요.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을 한 겁니다. 주류 판매했다는 이거죠. 판매했다. 예, 맥주를 팔았어. 근데 이게 대학가에 있는 호프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또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또 애들한테 옛날에는 직원 교육 종업원 교육 잘 시켜가지고 오는 친구들마다 그 신분증 확인 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간헐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 보이는 애들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어려 보이는 애들만. 근데 이제 극강동안인 친구가 한번 극강동안 아니 거꾸로 극강노안이었대죠. 이 상황이면 극강노안이 한 명 들어온 거야. 극강노안이. 이거 딱 봐도 40대인데 그쵸? 이건 신분증 검사할 필요가 없어. 애 아빠야, 애 아빠. 안 했죠? 알고 보니까 고딩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분명히 저게 교복을 입었는데 이건 내 친구야. 네. 제 친구들 애 많이 키우는 애들은 이미 거의 할아버지거든요. 네. 그래 내 친구야. 교복 입었는데 내 친구야. 그거 신분증 검사 하겠습니까? 네? 안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인 거죠.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거나 영업 취소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사실 확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확정에 대한 문제가. 이럴 땐 당연히 뭐가 적용될 수 있어요? 비례원칙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니 크리스마스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일일이 신분증 확인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마지막 활용점정 극강노안이잖아요. 근데 법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영업허가 취소한다거나 막 6개월 영업정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실 오인은 사실 오인은 그 자체로서도 바로 위법해지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면 그 자체로서 위법해질 수가 있다.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데 그 중에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건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자기구속, 부당결부. 요게 단골 메뉴. 그 다음에 실권의 법리 간혹. 목적 위반, 동계부정, 사실오인 거의 안 나옴. 주택에 뭘 보라고요? 항상 적용되는 필수적인 원칙, 비례원칙, 그 다음에 평등, 신뢰보호, 자기구속 4개, 그 다음 요거까지 5개, 부당결부까지 5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문제로 가봅니다. 신뢰보호 원칙, 선보처인반입니다. 선보처인반. 선행조치, 저게 바로 신뢰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기구속 원칙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그거는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예요.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신뢰를 형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뭔가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보고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신뢰 대상이 있어야 되죠. 너 뭘 신뢰했는데? 나 이거 신뢰했지요. 그게 선행조치예요. 신뢰 대상. 그게 바로 선행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조치는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것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개별적 언동이든 일반적 언동이든 상관없다. 개별적 언동이라는 거는요. 공무원이 보통 행정청이 직접 그럼 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냥 보통 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어떤 언동을 했어요. 언동? 말씀 원자가 행동할 때 동자, 움직일 동자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겁니다. 언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개별적 언동이죠. 지난번에 개별과 일반, 그 다음 구체와 추상 비교했었죠. 개별적이라는 것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을 개별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죠. 분명히 나한테 한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일반적 언동, 뭐 예를 들어서 행정계획,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계획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정계획. 그러니까 행정계획이 있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었어. 공영 주차장에서 나는 그거를 보고 신뢰를 하고 이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공영 주차장이 폐지가 되고 여기 이제 시형 버스 정류장이 돼버린 거야.
시행법 정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애는 누가 보냐고요.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볼 수가 없어. 와이프가 1시간 한 바퀴 돌면 난 잠깐 1시간 눈 붙였다가 나와서 또 한 바퀴 돌고, 내가 또 다시 올라가서 잠깐 눈 붙이면 또 와이프가 내려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이 기름값은 누가 될 거야 도대체. 그죠? 요즘 엄청 비싼데. 그치? 이거예요. 그 실내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보호해야 되죠. 보호해야 되죠. 근데 과연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뒤에 문제고요. 예. 우선 신뢰는 할 수 있잖아. 그 신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난 공영주차장이 존속될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그 공영주차장이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언동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 동네 일반적이냐 개별적이냐라는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복수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우면 여긴 전입 전출을 계속 하잖아요, 이 동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일반적 언동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네. 적법과 위법. 평등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법 앞에 평등 없다고 했죠.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위법한 행위이긴 한데 그건 객관적 차별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주관적 신뢰는 형성할 수 있어요. 네, 신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 주장.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신뢰 원칙이. 이거 위법한 것도 막 신뢰해도 됩니다. 그리고 법률 적합성을 돌파해버립니다. 얘가. 네, 돌파해버려가지고 권리를 구제시켜버린다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인된 신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위법이었어. 위법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신뢰는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있냐면 위법한 행위에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구속원칙 얘기할 때 맨 뒤에 뒤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성의 한계 이렇게 돼 있죠. 29페이지에 적법성의 한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행정청이 그 위법한 행위를 제거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대로 구속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놓고, 다만 이전 선례에 대한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행정규칙에 대한 신뢰의 주장은 가능하다. 위법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뭐는 주장할 수 있다고? 신뢰 주장은 할 수가 있다고. 신뢰 주장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들어가서 이 처분은 위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등원칙이니 자기구속원칙이니 이런 걸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뭘 주장해? 신뢰보원칙을 주장해야 돼요. 신뢰보원칙을. 왜냐하면 재판에서는요, 내가 이거 맞는지 좀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만 재판해 주거든요. 말한 것만 심리해줘요. 내가 저거 자기구속원칙 위반이에요 라고 말하면 재판부에서는 자기구속원칙 위반인가? 그것만 심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해야 된다고? 위법한 선례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하지 말고 신뢰보원칙을 주장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게 성립될 수도 있다고. 사건에 따라서. 오케이? 그걸 주장.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아이고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세요. 다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다 판단 내려줘요. 다. 근데 겁나 짜증내요. 그잖아요. 행정법 체계에 있는 거를 목차별로 다 주장을 하잖아요. 소장에다 그걸 다 쓰잖아. 그럼 걔네들은 거의 구속돼요. 그걸 다 재판을 해줘야 돼요. 다 재판해주면 얘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엄청 짜증내요. 하지만 해줘야 돼요. 뭐 하나 걸릴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출제되어 있어요. 뭐 하나 걸릴 수 있고 하나만 걸리면 위법해지고 이기면 내가 승소하고, 내가 승소하면 나는 권리 회복이 되는 거잖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철판 깔고 해야 돼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한 짓이기 때문에 한 개만 딱 찍고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성공시키잖아.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칭찬받아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 다 던져야지 뭐. 그치? 다 던지고 들어가는 거지. 안전하게. 행정청도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청도요, 얘한테 영업정지를 내리는데 너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했어. 하나 찍어놓고 바로 적법하게 밀면은 이러면 아주 훌륭하죠.
훌륭한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 뭐 신상 다 털어가지고 너는 이런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잘못도 했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잘못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사유를 100개를 걸잖아. 그 중에 하나를 걸리면 처분은 적법해지는 거예요. 적법해지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적도 있긴 해요. 여러분 문제에서. 그 다음에 적극과 소극. 적극이라는 것은 너한테 내가 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허가해줄게. 응? 허가해줄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명시적으로 약속을 한 건 없지만 묵시적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언동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넓죠. 지금 신뢰보 원칙이. 신뢰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묵시적 언동도 충분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권의 법리. 묵시적 언동이잖아요.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도록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행정청이 방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묵시적 언동으로서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그것은 강화된 것으로서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묵시적 언동도 신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인 것을 내가 허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 다 인정되면 안 되죠. 내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여기까지 인정해줄게라고 했다. 그걸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의사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요소가. 아까 설명드렸던 걸로 그대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없었어요.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운전면허 취소당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방치된 상태의 묵시적 언동이라는 거. 그 묵시적 언동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얘한테 택시면허 취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가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얘가 택시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너는 아무 일을 안 하겠다, 권한행사를 안 하겠다는 게 너의 의사 아닌가? 라고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묵시적 언동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 소극적인 언동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행정청의 의사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구나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묵시적 언동이 모두 다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안 봐요. 공적 견해 표명 이래버립니다. 공적 견해 표명.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이거는 판례도 인정해요. 적법, 위법, 적극, 소극 이거는 판례 똑같이 인정하는데 앞에 이게 문제예요. 개별 일반.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판례는 저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저 개념 안에는 개별적 언동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대요. 개별적 언동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 언동에 대해서는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공영 무료 주차장이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동네 사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이었던 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설에 따르게 되면 보시다시피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적법과 위법과 적극과 소극과 개별과 일반과 그럼 아무것도 불문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의사 요소만 담겨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 그렇다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학자들의 견해로 문제 출제될 때가 있고 판례 견해로 문제 출제할 때가 있습니다. 양쪽 비교하셔야 되고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그 행정계획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돼, 안 돼? 신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출발이 안 돼요. 출발이. 신뢰 대상으로서의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행정계획은 일반적 규율이기 때문에 일반적 언동은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 우선은 기본적으로 유인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 이익이라는 게 인정될 수가 있어요. 신뢰 이익이라는 게. 유인된 신뢰해야 된다. 유인된 신뢰된다. 얘가 꼬셨어야 되는 거야. 꼬셨어야 돼. 공무원이 행정청이 국민한테 이렇게 해봐 라고 꼬셨어야 돼요.
내가 유인당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행위 밑에 요거 철행위, 철행위.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 와갖고 땅을 좀 샀어요. 그리고 건물 좀 지었어요. 네. 그리고 좀 투자 좀 했어요. 뭐 하려고? 장사 좀 시작하려고요. 사업 좀 해보려고. 건물 사고 그거 땅 사고 건물 짓는데 설계 비도 들지, 건축 비도 들지,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가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도 그런 걸 시작하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무원이 허가해 줄게요. 당신 와갖고 지금 우리 동네 좀 상황이 안 좋아. 여기는 좀 이렇게 많이들 와갖고 여기서 장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우리도 세금 좀 받고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작구청이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세금 지방세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땅값이랑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어저께 연구실 구한다고 부동산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언제부터 이 동네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2년쯤 됐어요? 그러더라고. 아하.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 학생들이 한 반토막 났죠. 실강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지금 이 동네 반값이 비싸서 그런 거잖아. 반값이 비싸니까 학생들이 분명 인강으로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오프라인 쪽보다 실강보다 여기서 시험도 못 보지, 강제력도 없지, 뭐 인강 뭐 자기 스스로 뭐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되겠어. 그죠? 분명 불리한 걸 알면서도 이 동네 반값과 형량을 하게, 비례원칙 형량을 하게 되면 난 자금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학생의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동네 장사가 안 되지. 장사가 안 되면 세금이 안 거치지. 세금이 안 거치면 동작구가 힘들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대책이 필요한 애들인 거예요. 지금 학원들 지금 다 무너져 나가지. 학원 무너지는 이유가 뭔데? 똑같은 거야. 반값이 비싸져서 학생들이 안 오니까 학원들이 이 동네 임차료를 감당을 못하지. 지금 이게 벌써 학원이 3개, 4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학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몇 개 안 살아있어요. 2, 3개밖에 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보이지만 안에는 골물대로 골마있어요. 지금. 그게 뭐야? 반값이 비싸야.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상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상황이 심각하죠. 그런 거야. 내가 이게 와서 이거 투자를 좀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게 공무원이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보호해줘야 돼. 허가 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당연히 법에 보니까 요런 시설들을 준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뭐예요? 법이 인정하고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기의 뜻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자금 투자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허가 요건을 끝내 못 갖춰서 허가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잖아. 자기 선택. 안 그래?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러 왔는데 학원이 말이야. 학원들이 뭐 말이 그런 제정신 아니라고는 없겠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학생을 합격시켜줘? 서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지. 그렇죠? 이건 뭐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문제도 있는 거데 나의 어떤 주체 역량, 내적 요인 말고도 외적 변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 최선을 다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을 시켜드려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런 게 바로 유인된 신뢰예요. 유인된 신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인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위험 부담도 본인이 그냥 지는 거야. 그렇죠? 유인된 신뢰면 상대방한테 그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예요. 유인됐어야 돼요. 유인됐어야 돼. 그래서 판례 표현,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활용하다가 발생한 위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신뢰 보호는 오직 유인된 신뢰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날 꼬셔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아까 그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뭐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몰라. 그건 자기 잘못입니다. 그죠?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걸로 노멀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를 취소당했어요. 나는 운전을 진짜 잘하는데요. 난 면허 받으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뭘 믿는 거죠? 운전 면허라는 처분을 신뢰했다는 거야.
운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죠. 뭐든 신뢰할 수 있으니까. 네, 뭐든 신뢰할 수 있어요. 모든 일체 행정작용 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제가 나한테 내줬잖아. 발급을 해줬잖아. 난 그걸 신뢰를 하면서 난 이걸 받은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다고 그 존속성에 대한 신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음주운전 하랬냐고. 그렇죠?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뭐가 없어? 보호가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처리행위. 이게 만약에 이거를 보호를 해버리게 되면 관념적 신뢰를 이거를 만약에 보호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 말 잘 믿는 사람들 있죠. 네. 제가 좀 그래요. 네. 많이 당해요. 네. 엄청 당했습니다. 사람 말을 되게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를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상 주변과 같이 상의를 하고 사람 말을 되게 잘 믿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 말 잘 믿잖아? 그럼 부자 됩니다. 이거 보호하면요. 관념적 신뢰. 난 믿었는데 이래버리면 위법을 인정해버리고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나의 믿음을 배신해버렸거든. 그렇죠? 신뢰를 침해해버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위법을 바로 인정을 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국가가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마다 완전히 다 다른 거잖아. 아무리 주관적 신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뭔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행동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금이 투자가 되고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줘야 되는 거지. 그냥 나 믿었지 이런 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야. 믿었지는. 그 다음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형성한 신뢰와 그에 따른 저 처리행위 사이에 이게 원인, 이게 결과. 원인 결과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낼 때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국가가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선행조치. 어떤 언동을 했잖아. 선행조치로 인해 형성된 신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행조치로 인해 형성된 신뢰와 그에 따른 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다. 저 선행조치에 따른 신뢰가 없었다면 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와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행조치와 처리행위예요. 정확하게는 선행조치하고 처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예요. 근데 이거 두 개 앞에 두 개 선행조치 신뢰 형성 요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말할 때 있거든. 뭐 어쨌든 그 안에 선행조치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이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조치에 반한 후행처 여기까지 했다고 쳐요. 4번까지 했어요. 근데 신뢰를 보호해주면 상관없는 거죠. 신뢰를 형성했잖아. 1, 2, 3, 4에서 1, 2, 3, 4에 신뢰 형성했는데 나한테 약속한 대로 해줬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맨 끝에 여기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죠. 그에 반하는 후행조치. 근데 그 반한 후행조치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처분일 수도 있지만 처분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닌 경우도.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률 우위 원칙이니까. 우리 법률적 합성 원칙에서 얘기했던 법률 유보 원칙하고 법률 우위 원칙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률 유보 원칙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지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성문법에 근거를 둬야 되죠. 법률 우위 원칙은 법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위반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성문법에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불문법에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죠. 거기에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법률 우위 원칙 쪽만 한번 갖다가 놔보세요. 모든 행정작용은 불문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고 거기에서 말하는 법에는 불문법도 포함되는 거니까 결론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을 다 받고 거기엔 불문법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처분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처분이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주로 처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처분이 아니라고 했을 때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왜?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모든 행정작용에.
신뢰보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봤고요. 네, 먼저 우리가 교재를 보기 전에 뒤쪽에 있는 내용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가지고 마지막에 같이 한번 쭉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3시 25분, 15분간 휴식하시고 3시 40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